자, 북한 관련 이슈를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건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첫 번째 이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미북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이제 강경화 외교부장 그리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회담 갖고 공동 기자회견 가졌었는데요. 한번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f North Korea takes bold action to quickly denuclearize,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work with North Korea to achieve prosperity on the par with our South Korean friends. 네, 저희가 우선 한 줄 평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미국이 제시한 이 거절 못할 당근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미국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CVI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제재 완화라든지 경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체제 보장까지 어떤 포괄적인 보장 방안을 조금 내놓고 있는데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현종 위원님, 네, 대북 직접 투자. 이런 거를 갖다가 베팅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죠. 사실 지금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한 게 일단 경제적 지원 문제거든요. 예. 이 경제적 지원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개성공단 같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사실은 좀 좌절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북미 수교를 앞두고서 가장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 자본에 대한 직접 투자. 예. 만약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미국 자본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인정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미국의 구글의 슈미트 회장이 한번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력 자체가 굉장히 고급 인력이라는 평가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즉 미국과 EU가 직접 미국에 투자하는 것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된다라면 직접 이제 대사관을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된다라면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그 서방의 어떤 지원 자체를 좀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엔 제재부터 풀어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중간 정산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선생님. 저는 뭐 이번에 김정은과 폼페이오 장관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그러는데요. 뭐 물론 여러 가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보상 방안도 논의가 됐겠지만 아마 김정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미국이 일단 중간 정산을 해주겠다는 부분에 상당히 신뢰를 얻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김정은이 지난번 3월입니까?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과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아닙니까?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절차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미국에서 당장 나왔던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 선핵 폐기하고 난 뒤에 모든 검증 끝나고 난 뒤에 대북 제재하고 보상하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다 핵폐기 다 하고 난 뒤에 체제 보장도 못 받고 미국이 만약에 말을 바꿨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컸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선핵 폐기와 이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이런 주장을 이야기하는 이 두 양측의 간극이 너무 컸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접근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보상을 하되 행동 대 행동식으로 가글식으로 뭐 하면 뭐 해주고 뭐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이 정도 통 크게 요 한 묶음을 다 하고 나면 요 정도 중간 정산해주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보상을 절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미국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가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북한 주민 설득용 명분 이렇게 쓰셨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북한 주민들 설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집권을 하고 나서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병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병진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얼마 전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 무력 완성 선언을 했죠. 핵은 완성을 했지만은 그 대신 경제는 점점 어려워졌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핵을 완성을 했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핵을 완성을 했는데 왜 핵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 반발이 주민들 사이에 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이 전체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핵 폐기하는 대신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는 미군의 핵우산 또는 핵 전략 자산 이런 것도 다 같이 폐기한다. 이것을 설득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설명을 하고 대신 아까 이야기했던 폼페이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만큼의 번영,
폼페이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들이 번영 이 정도까지 평화와 번영을 누리도록 미국이 얼마나 도운 걸 알고 있지 않느냐. 북한에게도 그렇게 해주겠다. 이것은 그러니까 핵과 경제 병진 노선 중에서 핵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경제 앞으로 이제 경제다. 경제인데 이것은 그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그 명분을 북한 주민에게 주는 그 정도 두 가지 핵과 경제, 그 한국만큼의 번영 이 두 가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거를 거절할 수 없는 당근이 된 거죠. 약속을 한 건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저는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김정은이 트럼프가 새로운 대안을 갖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과 폼페이오가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족한 합의 또는 새로운 대안 이것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좀 구체적인 당근이 제시가 됐다고 보는 거죠. 네. 북한이 CBID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면은 미국이 북한에게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겠다. 이걸 약속했을 것이다라는 게 교수님 생각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만큼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건 사실상 한강의 기적으로 전 세계에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발전을 보여줬던 게 대한민국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회 연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얘기, 두 개의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의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던 것을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하게 전제를 하게 됐을 경우 이와 같은 지원한다는 거고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참석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북 제재를 넘어서 금융 제재를 완화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북한 같은 경우는 대동강의 기적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에 대한 금융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달러가 미국에서 북한에서 통용될 수가 전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키는 데 아마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의 역할이 중요할 겁니다. 이 부분이 하나 좀 주목해 볼 대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1월 3일 신년사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올해 민족사의 사변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에서는 9월 9일 당 창건 기념일에 70돌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9월 9일에 미국에서 당 창건 기념일을 기념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80년대 중후반 그때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88 올림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행사를 위치해서 그거랑 이제 일종의 같은 그 효과를 커머셜 효과를 내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북한도 만약에 대동강의 기적을 한다면 국제적인 뭐 행사나 뭐 스포츠나 이런 걸 좀 유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건 사실상 60년대, 70년대 경제 발전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인프라가 아예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차원의 목표로 가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이 인프라 건설에 아마도 미국 자본 그리고 국제 자본들을 얼마큼 끌어올 수 있는지가 핵심 관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얼마큼 지원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들을 논하지 않았을까 일단은 생각합니다. 자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미국 회담, 북미 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언론사가 이제 싱가포르에 관심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외신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샹그릴라 호텔부터 마리나 베이 샌즈까지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호텔들을 택하게 될까요? 아니면 또 아예 다른 호텔들을 택하게 될까?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그때 킨텍스를 기자실로 MPC로 사용을 했고 또 기자가 3,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이것에 몇 배나 더 관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21세기 외교사 중에서 가장 큰 이벤트이지 않느냐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세계 기자들이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기자들이 한 10,000명 이상 모일 거고 또 북과 미국의 어떤 그 정상이 모인다고 한다면 미국 정상이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그 수행 인원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또 북한도 마찬가지죠. 또 전략 자산을 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싱가포르라는 게 이제 도시국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어떤 대안보다는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대안 정도에서 아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회담을 하는 장소와 숙소는 뭐 좀 더 다를 수가 있을 거죠. 그러니까 샹그릴라 호텔에서 회담을 하게 되면 뭐 이 숙소는 이제 그 베이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히 또 왜냐하면 또 중국 측도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진핑도 지금 간다는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싱가포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게 된다라면 이 거기에 모든 지금 세계에 관심이 집중하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알려져 있던 그 장소들은 대부분 다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지금 뭐 기자단들도 이미 다 지금 모든 지금 예약이 다 끝났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싱가포르 아마 상당히 넘쳐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가게 된다면 이게 종전선언이랑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보도가 이제 일본 측에서 나오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뭐 그런 상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회담 자체가 보면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첫날 북미가 만나서 뭔가 어떤 정말 중요한 회담을 한다라고 결론을 낸다고 한다면 두 번째 날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날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참가해서 사자가 회동을 한다라면 굉장히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일단 이룰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속도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상상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뭔가 여기 지금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얼마 전에 저기 다롄을 방문했죠. 다른 방문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확 뚜렷한 합의된 건 없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를 다시 반복한 건데 그렇다면은 그때 그러니까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차이나 패싱 이야기가 나왔죠. 그 정전 협상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차이나 패싱이요? 남북미 회담 또는 남북미중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이 패싱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또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났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으니 만약에 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단계에서 중국이 필요하죠. 그 6.25 정전협정 당사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남북 그 합의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들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가게 되면 시진핑 주석뿐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그 문재인 그 청와대에서는 그 가능성을 상당히 부정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당시 지금 미국에서는 뭐 가능성은 있지만은 아는 바 없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밑에서 어떤 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 그 가능성 충분히 지금 항상 하고 있겠네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뭐 지금 물론 뭐 일본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 가능성은 조금 상당히 좀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정전협정의 그 장소 배경이 한반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 이벤트를 왜 싱가포르 가서 해야 될까?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일각에서 나온 보도는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원하는 것은 평양에서 9월 달에 이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거기서 정전협정,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답방 삼아 지금 이번 가을에 평양에 가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을 제2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그렇게 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했을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날라와서 거기서 그러니까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모양새도 좋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좀 이 그 싱가포르에서는 아마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를 먼저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고 그 다음의 이벤트는 아마 한반도에서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핵화 얘기를 먼저 하고 액션을 먼저 좀 북한에서 뭔가를 보여준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번에 뭐 그 지난번 약속했다시피 이번에 그 저 핵실험장 또 폐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가시적 조치들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실질적 로드맵에 의해서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하는 걸 보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마 미국의 계산에도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싱가포르 하면은 2011년에 김정은의 형 김정철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에릭 클랩턴의 공연장을 찾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그 김정철이 에릭 클랩턴의 공연장을 찾았던 그 모습이고요. 이 싱가포르가 특히나 김정일의 여동생 뭐 김경희나 남편 장성태 그리고 김정철까지 지금 보고 있는 김정철까지 굉장히 로얄 패밀리들이 자주 드나들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수교가 미리 맺어져 있기 때문에 드나들기가 자유로웠고요. 조금 전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를 얘기했는데 김경희 같은 경우는 치료 차원에서 싱가포르를 자주 찾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료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김정철 같은 경우는 뭐 에릭 클랩턴의 팬인 거는 여러 차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서방 세계에 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됐을 경우 싱가포르에 가는 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 암살을 당한 거로 알려진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싱가포르에 자주 찾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좀 자연스러운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싱가포르 가면 이제 북한 대사관도 있고
북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 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뭐 북한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는 되는 정도로. 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인데요. 대한민국이 싱가포르랑 수교를 맺기 전에 항상 앞서서 북한과의 수교를 맺게 되고요. 예. 혹시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핵화를 통해서 경제 발전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과거에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편견, 선입견은 개혁 개방을 하는 순간 북한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결국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예. 인근 국가인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로 발전되는 모델에서도 장기 집권에 독재를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독재를 통해서도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싱가포르를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싱가포르가 북한의 7번째 교역 상대국이기도 했고 또 싱가포르 리콴류 총리가 사망했을 때 북한이 친근한 벗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애도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북한 대사관이 싱가포르에 꽤나 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사무실 한 켠을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북한의 외교력이란 게 그 어떤 자금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사무실 자체가 그냥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월세가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북한도 아마 싱가포르에서 규모를 확장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근데 이번에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또 보면 미군 기지가 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미국과도 어느 정도 가까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 당국으로 봐서는 이제 이동 거리가 사실은 원래는 스위스 제네바를 가장 이제 미국이 선호를 했었는데 예, 예. 맞습니다. 싱가포르로 결정된 배경에서는 북한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사실 싱가포르 정도가 한계점에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참매 1호를 통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한 4,000km 정도 되는데 아마 그 거리 정도는 아직까지 참매 1호가 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예. 한 9,000km 정도 갈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싱가포르이 낙점됐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 미북 회담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꼽아봤는데요. 미북 퍼스트 레이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멜라니아와 리설주가 싱가포르에서 만나게 될지 OX로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측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신지 좀 들어보시죠. OX 각각 두 분씩입니다. 어느 분부터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뭐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 사실 실무 뭐 단판을 짓는 뭐 실무 성격의 회담 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멜라니아 여사를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앞서 뭐 그저께입니까 그 이 미국 북한의 인질로 잡혀 있던 미국인 3명이 석방돼서 엔도리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시간이 새벽 3시였거든요. 예. 새벽 3시에도 모습을 드러냈죠.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그 정도로 하니까 지금 이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될 정치적 절박감이 있다는 것이죠. 예. 저기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그쵸. 악재에 휘말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장 11월 달에 중간선거도 있고 이런 예. 부분들을 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멜라니아 여사와 이설주가 같이 와서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더 그러니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배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실은 단판 성격을 띠고 있는 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지금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미리 방북해서 저는 거의 양쪽 간의 의견 수율은 거의 한 95% 수준까지 그렇겠죠. 접근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만나서 양 정상이 만나서 그냥 도장 정도 찍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그림을 결국은, 만들어내는 작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찬 행사를 통해서 뭔가 전 세계에 가시하는 그런 쇼잉을 할 수 있는 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양쪽의 부인들도 대동을 하는 것이 아마 양쪽 입장에서도 다 좋지 않을까. 북한 입장에서도 이설주를 데리고 가면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그러니까요. 가시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상들을 처음부터 할 때 그 미국과 북한 간에 사전이 조율이 되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도장만 찍는 자리 같으면은 양쪽 그 부인들이 가서 이 어떤 의전적인 문제를 좀 대외 가시를 할 것이다. 근데 지금 보면은 폼페이오와 일단은 상당히 그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상당히 많이 접근이 된 것 같죠.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도장 찍는 아니면 어떤 행사 보여주기 이벤트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갈 수가 있죠. 양쪽의 부인들이. 근데 단지 아까 차정 교수께서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이 가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우리가 이 신년사 김정은의 신년사로부터 시작해서 한 5개월 동안 이루어진 일을 보면은 상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전부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또 뭔가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굳이 그렇죠. 시진핑이나 문재인 대통령 참석이 아니더라도
뭔가 큰 발표가 있든지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일인데 예. 그 부분에 양쪽의 퍼스트 레이디들이 가서 어떤 역할이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죠. 나머지 전문가 두 분께는 다른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김여정 부부장이 시진핑을 만날 때도 모습을 드러냈고 우리 문 대통령을 만날 때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과연 이번 미북 회담에 싱가포르에도 모습을 드러낼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온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 자체가 보면 뭐 일단 자리를 떠나서 일단 모든 협상에 지금 어떤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지난번 뭐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다롄에서 열렸던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보면 뭐 사실은 시진핑 주석과 같이 하는 자리에 협상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즉 이 전체적인 지금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하는 데는 결국 김여정 부부장이 상당히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비서실장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자리에도 김여정 부부장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실제 이제 뭐 단독 확대 정상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아마 김여정 부부장이 옆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서포트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뭐 당연히 참석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회담장에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의 회담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두 차례 갔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 기차를 타고서는 베이징에 갔을 때는 김여정 부부장이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회담 자리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있었던 다롄에서의 회담에서도 확대 회담 자리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없었고 이후에 해변가에서의 자리 이런 곳에서의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마도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린 시절 외국에서 유학을 같이 하면서 있었던 유일한 버시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일한 혈육 아니겠습니까? 물론 김정철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곳에 동행을 하겠지만 하지만 이 북미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의 단판을 짓는 자리에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담장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행의 느낌 그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로 치면 이제 비서실장의 개념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들을 터놓고 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김영철과 이야기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모든 얘기들에 대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아마도 김여정의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 하나 궁금한 게 폼페이오가 2번이나 방북을 했잖아요. 그때는 김여정이 또 모습을 드러내질 않았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근데 이제 건가요? 우리가 보여주는 조선중앙통신 화면으로만 사실 그렇게 보여지겠지만 실제 화면 이외에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그 화면 자체는 일단 공식 직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화면 이외의 어떤 장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나타났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자체가 보면 사실 김여정이 올 평창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중요한 자리는 모두가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보거든요. 분위기 메이커로 전상 의제에도 참가하고 그렇죠. 있다는 왜냐하면 거거든요. 크게 수업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아마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 혼자 사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하고 있다. 물론 비중은 다르겠지만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나의 상황이 생길 경우에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인물로서의 어떤 김여정 부부장의 저는 위상을 보거든요. 옛날같이 그렇게 지금 김정일 위원장 있을 때 그 김정은이 있었던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김여정은 한편에서 보면 파트너이고 하겠고 제1의 참모이기도 하다. 그런 위치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